어떻게 하면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안 하면은 최소한 그 실수에 늘 빠지는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확실히 실패하는 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까, 지금 살까 말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질문들에 현명한 답을 주실 분을 오늘 모셨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내신 홍진채 대표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주식하는 마음, 주식과 마음?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주식은 뭔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더 잘하는 방법에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주겠다. 나는 한 달에 뭐 얼마 벌었다. 그 정도 돼야지. 네. 근데 이 제목이 오히려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뭐지? 되게 궁금하고. 뭐죠? 주식하는 마음이요? 네. 괴로운 마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읽어봤잖아요. 그쵸. 네, 어땠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어땠습니까? 또 저거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독다독을 진행하다 보니 책 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올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식 좀 해보려 하는데 주식책 뭐가 좋아요? 였던 것 같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다.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 가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져주는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몰라서도 그렇고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도 그렇다. 그렇다고 현명한 투자자 같은 고전을 소개해 주자니 너무 뻔하기도 하고 책 두께 질에 겁먹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민을 해결했다. 주식책 뭐로 시작해야 해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추천할 만한 책을 만났기 때문이다. 바로 홍진채 대표의 주식하는 마음이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마인드를 잡아주는 책이다. 주식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십수년간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이자 투자자문회사 대표로서 살아온 저자의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책은 식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서들이 대가들의 격언에 본인의 경험을 살짝 섞어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풀어간다. 이 책은 대가들의 격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격언들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그래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을 일깨운다.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은 투자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준다는 점이다. 사람은 질문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막는다. 특히 뭐 사야 돼요? 언제 사면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와 같은 질문들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대표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하게 된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다음에 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고 이 책은 다시는 안 읽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다. 주식하는 마음은 전자다. 책장에 넣어뒀다가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책이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강추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꾸 눈이 침침해지네. 역시 쓰니까 네. 좋네요. 파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드리머님과 거의 멘트가 겹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만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책들과 좀 달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식책을 몇 권 다루진 않았지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행운에 속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배제하자 뭐 이런 책이 있었고 뭐 재무제표를 또 공부하자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것들을 알려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기존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나만의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과정, 주식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감사했고, 저도 다음 책에 부동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써본다. 그만큼 굉장히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렇게 쑥 읽었고 두 번 읽어도 재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한테 한번 좀 일으켜드리고 싶은 그런 네. 책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광고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투자하는 마음 이래도 되게 어울릴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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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님은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홍진채 대표님을 처음 만나고는 이분은 너무 겸손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자신이 주식을 하며 얼마나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지, 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엔 도통 열정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 나가며 이 겸손이 겸양을 떨려고 했던 것이 아닌 진짜 실력이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자본시장이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복잡 적응계인지, 그런 자본시장을 사람들은 얼마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머리의 울림이었다. 그는 주식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우리의 뇌는 원시 생활에 더 익숙하지 자산시장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했다. 거기서 시작한다. 사냥이 더 어울릴 만한 우리의 뇌를 잘 달래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독서 클럽장을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저자는 자산시장에 대한 지혜와 통찰 중 유용하고 유효한 내용만을 밀도 있게 엮었다.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엮었을까 감탄하게 된다. 이 책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슬기로운 주식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화체로 차근차근 이끌어주기에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재미있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하네요.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렇게 드리버가 되게 열심히 잘 읽고 준비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지난번에 좋네요. 뭐 자식 잘 키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글로 정리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된 글로 정리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돼가지고 밀도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책 추천도 사실 그 추천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좀 이 책을 좀 밀도 있게 읽었는지가 조금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잘 읽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자식한테도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좀 크면. 네, 그래서 뭔가 스테디셀러나 고전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책이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식에 대한 예들이 나오지만 이 책은 결국엔 되게 원리가 다루어져 있는 책이라서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셋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되게 좀 잘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해주셨고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또 배울 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혹시 주식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제목이 그러니까 뭔가 막 내가 몇 프로까지 가는 거 알려줄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뭐 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 얘기를 쓸 생각은 뭐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를 써야 한다면 그냥 책을 안 썼겠죠. 그리고 요즘에 되게 흥미로운 게 주식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근데 오히려 좀 되게 열정이 가득한데 좀 뭐랄까 너무 지엽적인 뭐 기업 분석이면 기업 분석 아니면 요즘에 차트 책도 거의 안 보시는 것 같고 기업 공부 많이 하고 해외 주식도 공부 많이 하고 매크로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좀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쫙 많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한 10년 전이었으면 사실 그런 얘기들은 정말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체에 나오는 뭐 전문가 방송 같은 거에서 나오는 컨텐츠는 좀 수준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갭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
자, 현직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듣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변이 되게 넓어졌다. 네.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하시는 고민이 이걸 어떻게 주워 담고 엮어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겪으셨겠지만 공부를 되게 열심히는 했는데 수익률은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막 할 때가 내가 수익률이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비슷한 걸 많이 겪었고 그래서 공부하는 양과 수익률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엮어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불일치를 엮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맞아요. 이런 점을 좀 제가 책으로 쓰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 독서평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너무 겸손하다. 문제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진채 대표님 자랑 좀 해주세요. 내가 홍진채다. 이런 거. 이런 사람이야. 나 라쿤 이런 곳이다. 이런 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시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대단한데 자랑 안 한다라고 적어주시긴 했는데 저희 회사는 그냥 작은 회사고요. 구멍가게예요. 그냥 뭐 몇백억 운용하는 작은 회사고 뭐 그냥 작은 회사 그냥 꾸역꾸역 열심히 꾸려 나가고 있어요. 돈은 벌고 있고요. 다행히 흑자 전환은 해서 그냥 밥벌이는 하고 있다. 네. 그 정도고요. 네. 펀드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올해 좀 제일 좋았던 펀드가 수익률 여쭤봐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또 사모펀드 규제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나 방송 같은 데서 수익률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광고 규제에 걸려요. 네, 그냥 뭐 적당히 괜찮았다, 꽤 괜찮았다, 뭐 돈은 꽤 벌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 뉴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 1년 나왔는데 7%더라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많으시죠? 네, 물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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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런 거부터 좀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었나 아니면은 그 마켓 사이클 법칙이었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장이 좋을 때는 리스크 관리된 수익률이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도 그 기사의 논조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이었는데 국민연금은 왜 이것밖에 못 벌었나 아마 그런 톤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되게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되는 재산인데 그럼 여기에서 되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해서 배분도 많이 해야 되고 주식 내에서도 섹터 배분 많이 해야 되고 지역별로도 배분을 많이 해야 되고 채권이나 대체 투자 아니면 요즘에는 그 벤처 캐피탈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쫙 나눈 이후에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좀 괜찮은 수익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인데 잘 선방했다 그런 식으로는 또 기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하락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마이너스 20% 났는데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로 선방을 했다. 그러면 기사는 그냥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또 이렇게 깨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거든요. 사실 굉장히 잘한 건데. 네, 그래서 그 저희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시장이 좋다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이상은 또 되게 잘 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또 그 이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절대 수익이 나야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상대 수익이 잘 나야 되고 되게 이런 양면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그냥 그렇게 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로 끝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평가할 때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평가하다 보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내가 누구에게 돈을 맡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또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지 왜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책이 바로 맞아요. 지가는 마음. 네. 역시 우문현답을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파트 1이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음 자체가 투자에 성공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장기간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네, 확률은 10% 미만. 네, 예전에 한 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어딘가에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한 10명에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네, 시장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가 그 10%에 속할 것이냐라는 건 좀 다시 따져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한 네. 90% 이상이 결국은 실패하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또 되게 다 완전 다 날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 얘기고요. 근데 굳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50년 전과 달리 지금은 ETF라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시장 평균을 아주 쉽게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 함은 그 평균 이상은 내야 뭔가 내가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걸 달성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마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린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냥 이거 잘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그 시장 전체를 사는 ETF가 있거든요. 뭐 네. VT나 ACWI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 사고 그냥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되게 행복한 삶이다. 아니, 대표님 책에 정확히 그 멘트를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읽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되게 시장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지도 알면서도 그거를 약간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확률이 낮다는데도. 네. 그래도 우리 그럼 초과 수익을 그래도 한번 꿈꿔 보면서 네,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를 물어보면 약간 우문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빼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 주식 투자로 확실히 실패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 이게 딱 썸네일로 쓰려고요. 주식 투자로 확실히 실패하는 한 가지 방법. 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질문부터 다시 네.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라고 네.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를 내가 파악하는 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라도 한 사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왠지 답은 알 것 같은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답이요? 큰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되게 낮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도 안 하면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이걸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안 돼 라고 하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랜덤워크 등등의 시나리오로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ETF 투자밖에 답이 없다. 여기서 참고로 ETF라 하면 전체 시장을 사는 ETF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로 이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전에 다독다독에서도 뭐 다루신 그 행운에 속지 마라. 그리고 제 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행운에 속지 마라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제 책은 가끔 오해를 받는데 그래서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건가?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우리 두뇌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멘트 자체도 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왜 실패하는지, 그러니까 방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고민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어떻게 하면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안 하면은 최소한 그 실수에 늘 빠지는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내가 실패하지 않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실패 사례를 좀 잘 파악을 하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르셔가지고 그래서 책도 드리고 막 했었는데 일단 먼저 사서 읽으셨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주변에 막 선물도 했는데 받으신 분들도 되게 잘 읽었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수능 준비를 할 때 오답 노트를 엄청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 막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진짜 너가 그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내가 뭘 틀렸는지를 계속 적어놓고 복기하고 이러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무슨 또 뜬금없는 얘기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늘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실수는 늘 하는데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는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특히나 이쪽 분야에서는. 근데 뭘 하면 실수하는지는 되게 명확하고 그럼 그것만 조심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남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확실히 실패하는 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책에서 얘기한 지나치게 잦은 매매. 네. 네. 여기서 또 조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나치게 잦은 매매예요. 잦은 매매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1년에 회전율 3000% 막 이렇게 나면서도 연 10%를 계속 찍어주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네. T로 시작한 아주 훌륭한 회사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아이디어 타임라인보다 더 짧은,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한 6개월, 1년 정도를 보고 샀는데 그렇게 사놓고 다음날 주가 떨어지면 왜 이래 이러면서 팔아버리고 혹은 다음날 주가 5% 오르면 아싸 이러면서 또 팔아버리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네. 아주 특이하게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뭐 한 6개월 이내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다음날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 경우엔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한에는 내가 살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혹은 어떤 시점 이내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비상장 딜을 하시나 혹은 뭐 프로젝트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엑시트 플랜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엑시트 플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이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팔고 나올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애초에 딜 시작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상장 주식을 다룰 때에도 좀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부터 이미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팔 것이냐 이걸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생각한 대로 굴러가진 않아요. 전혀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나중에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사면 돼? 해서 A라는 주식을 사라라고 추천을 해주셨다.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엔 당장 산 직후부터 애매하거든요. 산 이후에 주가가 1% 오르고 1%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1% 올랐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뭘 사면 되냐라는 질문부터가 그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를 가정한 질문이거든요. 얘기가 좀 너무 광범위하게 돌아왔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살 때부터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건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 이외에 그것보다 짧은 구간에서 우리는 되게 쉽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정도의 타격을 저희에게 줘요.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손실을 입는지가 눈에 잘 안 드러나는데 일단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거래 수수료 뭐 0.015% 살 때 팔 때 한 번씩 하니까 뭐 0.03 있고 그 다음에 거래세 0.25% 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회전을 할 때마다 일단 0.28%를 내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회전을 시킨다면은 1년은 52주니까 그러면 대충 0.3에다가 50을 곱하면은 15% 정도가 되죠. 그렇게 컸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내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으면은 네. 15%가 날아가요. 수수료로? 수수료와 세금으로. 세금으로. 수수료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세금이 꽤 커요. 그걸로 15%가 날아가는데 문제는 책에도 잘 적어놨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슬리피지라는 비용인데 재밌는 게 그 네이버에 홍진채를 검색해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슬리피지가 뜨더라고요. 저도 그런 개념을 전혀 생각도 네.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리피지라는 비용은 쉽게 말해서 지금 호가가 10,000원이다. 호가가 아니라 지금 HTS나 MTS 보면은 현재가가 쫙 떠 있잖아요. 근데 현재가라는 게 내가 사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현재가의 정의는 최근에 거래된 체결 가격일 뿐이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호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는 이 호가 갭에 대해서 훨씬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거는 그냥 최근에 체결 단가일 뿐이고 내가 막상 주식을 사러 들어갔을 때 10,000원이 매수 호가 중에 가장 낮은 호가일 뿐이고 매도 호가는 11,000원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10,000원의 매수 호가에 걸어놓고 기다린다. 혹은 11,100원에 그냥 사버린다.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11,100원에 사면은 당장 내가 원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100원 손해를 보는 거고 근데 10,000원의 매수 호가에 걸어놓고 기다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도 있지만 못 살 수 있죠. 만약에 1,200원, 1,300원 가버리면은 그때 돼서 다시 아까라도 살 걸 네.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괴로운 거예요.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네. 저는 어쨌거나 마음 먹었으면은 그 호가 하나하나 연연하지 말고 그냥 빨리 사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10,000원 보고 들어갔는데 11,100원에 샀다. 그러면 일단 1% 손해 본 거잖아요. 거래 한 번에 1% 손해 본 거예요. 만약에 팔 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1% 손해 보죠. 2%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거래 수수료 세금 해서 0.3 있었죠. 그럼 2.3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은 2.3%씩 52회전 100% 넘게 날아가네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자금이 줄어들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손해가 크게 안 날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90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씩 슬리피지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쉽게 슬리피지가 한 0.1%만 나간다고 합시다. 좀 보수적으로. 네. 낙관적으로. 네. 0.1씩만 나간다 해도 한 번 회전시키면 0.2가 나가는 거고 그럼 아까 0.3%, 0.28% 거기에 뭐 0.2% 더하면은 대충 0.5%, 0.5%를 1년 동안 돌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사서 1년 동안 가만히만 있으면은 일단 25%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골랐는지가 문제긴 하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뭘 고르는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25% 번다는 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일주일마다 매매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맞아요. 예, 일주일마다 계속 한 바퀴 회전을 시키는 거는 그만큼 핸디캡을 짊어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은 그 아까 회전시킨다고 표현하신 그런 네. 회전율에 대해서도 매해 체크를 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회전했는가 자금을. 예, 그건 저희 시스템에 다 조회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관 투자자는 그게 그 보고 항목이에요. 고객들한테 보고할 때 회전율 얼마였나. 그게 뭐 연기금 같은 데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자금 운용해보는 사람들은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1년에 회전율 얼마냐. 대표님 얼마예요? 저는 좀 그때그때 다른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는 그 회사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편이고요. 많아도 1년에 한 160% 정도? 1년에 1.6회전.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고요. 네. 근데 그 매매를 자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책에서 읽고 나서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맞아. 수수료와 슬리피지 더하면 맞아. 난 이런 비용을 날리고 있구나라고 자각은 했어요.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수익이 생기고 뭐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수익이 막 30%가 상한가를 막 달성해가지고 하루 만에 30%확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지금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그 수수료와 슬리피지 손해본 것보다 더 벌면 되지. 맞아요. 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래한 내역들 보면 수수료는 항상 나갔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면 되잖아. 이런 그럴 수 근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 근자가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고 네. 그런 욕심도 들고요. 네,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패가망신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저한테 회전율이라는 건 그냥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고해야 되는 항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나중에 딱 1년 지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수료 세금으로 얼마 냈는지. 네, 그거 뭐 HTS에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번 거에 비하면은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슬리피지는 또 애초에 계산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